안녕하세요. 전현정입니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와서도 또 고생을 좀 하셔가지고, 이 고생한 거 다 보상 받으실 거예요. 11월에. 다 11월인 거예요. 올해는 11월에 좋은 일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저 매번 설명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수리논술은 항상 다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 약간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체계를 좀 잡아드리고, 나중에 이제 남는 시간에 그 약간 몇 달 동안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명회 자체가 계속 매번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하시면 좀 더 괜찮게 대비를 하고 덜 불안해 하실지, 그렇게 초점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설명회를, 뭐를, 뭘 어떻게 시작할 건가? 어떻게 시작하지?를 갖다가 제목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서 좀 잡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뭐 전문가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수리논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해서 완전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 자체가 없는 거에서 한번 진짜로 정보가 많으면 괜찮은 건지, 정보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그럼 넘쳐나서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그러면 다행인지, 그럼 괜찮은 건지 한번 우리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 오늘 나간 자료 중에서 한눈에 항상 보기 좋으라고 큰 종이 두 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나중에라도 계속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두 장이 있는데, 한 장은 이공계열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메디컬 쪽이라고 분류되는 의치환 수약에 대한 거를 해놨어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관심 대상이 의치한 수역은 난 관심이 없다. 이공계만 관심 있다. 할지라도, 메디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애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성적,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라면 지난주 성적 가지고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지금 오면서도 이제 막 국어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국어 어땠냐. 이런 식으로 수능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난이도나 이제 예측 좀 빨리 해봐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냐면 7월부터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공계만 가도 난 지금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대학 레벨이 달라지면 그 위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 위에서 쓰려고 생각해 보면 6점을 못 채우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러면 남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니, 원래 6장 써야 되는 건데 5장 썼으면 한 장 안 쓰고 그냥 치킨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치킨 괜찮아요. 그래도 원사 하나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욕심이 이제 조금씩 생겨요. 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대 하나 써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이제 두루두루 그냥 정보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지, 괜찮은 건지 한번 대학교별로 특징들을 알면 괜찮은 건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의치한 수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처음부터. 작년에 이제 매해 4월 말에 그 다음 입시에 대해서 계획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그래서 5월 29일 집중적으로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 작년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틀어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계획 달라졌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계획은 항상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이제 보완하고 빨리 대책 세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인원이 변화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요런 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조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 11개 대학에 121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가나다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고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여러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최저가 높아요. 최저가 높아요. 근데 좀 특이한 학교가 어디 있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가천대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미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통 선택지에는 쓸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과라고 써져 있는 거는 항구 중에서 사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학 선택 이렇게 옵션이 들어갔으면 과학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배려를 해주는 그런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과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이 평균 절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2등급이면 평균 되면 1.5인데 뒤에 거 0.5를 버려주겠다. 너 1로 쳐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이랑 합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 절세라고 돼 있는데 세 과목 등급 합이 4였는데 만약에 평균을 낸 거가 1.5여서 4.5가 되더라도 그 0.5 버리고 너 4로 쳐주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쪽에 좀 중간에 있는 학교들 보면은 그냥 2평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뭐냐면 1.5 그대로 그냥 넣어주겠다. 그래서 4.5면은 4가 안 맞춰준 거기 때문에 최저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들에 따라서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된다 안 된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면 범위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일단 나는 범위 중에서 이 범위 들어간 학교는 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잖아요. 그러면 쓸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옵션을 갖다가 다 피해 가려고 그러면 쓸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하나가 있어. 유일하게 누군가가 살아남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국에 나 같은 애들이 많다. 그죠.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는 내가 가장 편한 거를 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유리하게 하려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힘든 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극복했을 때 그래도 내가 나는 너무 행복하게 학교 잘 갔어.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애들한테도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편하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애들이 다 편하게 들어갔다. 근데 그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두 개 정도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좀 골라서 그거는 한번 참고 대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힘든데 나는 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 의대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 난이도도 높지도 않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미적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날짜가 수능 다다음 주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서울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약간 좀 그래서 내가 낮췄어 이런 느낌이 드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들이 같은 데 나서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옵션이 조금 더 비슷하게 좋은 게 뭐냐면 인하대예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 범위 게다가 여기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 옵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봤을 때 가천대에 딸리지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시험은 날짜가 더 느려요. 그래서 이게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난 학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대신 인하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약간 증명도 들어가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논술을 많이 한 친구들이 좀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단 말이에요. 게다가 의대 중에서 보게 되면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많이 뽑기는 하는데 이제 많이 뽑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의대 중에서 논술을 뽑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여기는 최근에 계속 난이도가 높아져요. 애들이 다 풀고 왔다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빡빡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제 전국에 잘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영가고 친구들도 그래서 많이 쓰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경희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옆에 옵션들이 조금 달렸죠. 생명 아니면 과학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경북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미적까지니까 범위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 시험이 너무 심한 게 뭐냐면 작년 점수는 저는 안 믿고 싶거든요. 이게 안 믿고 싶은데 발표를 학교에서 하기는 했어요. 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열 파트하고 미적분 계산이 굉장히 심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시험 볼 때 너무 힘겹게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 350점 만점으로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수리 논술만 봤을 때 350점 만점에서 의대 합격자 평균 점수가 대체로 항상 어느 정도 나도 수준이었냐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50점 만점으로 하면 왠지 자꾸 300 한 2, 30점 나올 것 같죠? 근데 270, 280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믿고 싶은데 이 점수가 200점이 안 돼요. 그죠? 이 말이 돼? 이렇게 되죠. 한 절반도 안 맞는 점수가 지금 합격자 평균 점수가 나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난이도가 높아요. 얘네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잘하는데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끝까지 답은 못 내더라도 그 점수라면 사실 답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지 안 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내가 시작은 좀 한다. 그다음 요령껏 여기까지는 쓴다. 요게 되면은 사실 유리할 수가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라고 돼 있는데 물화 생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120분 안에 같이 시험을 보는데 이게 과학 논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경희대 자연계 친구들보다는 전범위, 수학 범위가 진짜 골고루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파트가 훅 빠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리 논술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도 있고 수능 직후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일반 전형 5명으로 조금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1이라고 돼 있는 건 일반 전형, G라고 하는 건 지역 인재라고 해서 그 동네 쪽에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 다니는 친구들에 해당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지역 인재만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분리돼서 처음으로 일반 쪽도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여기는 기하가 들어가요. 근데 이 기하가 정말 심할 정도로 진짜 심하게 나와요. 이게 벡터 쪽하고 공간 도형에서 약간 난이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잘 푸는 친구들은 없는데 여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기아에서 그래도 내가 시작은 했어. 뭔가 이걸 백지내는 건 아니야.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약간 각각 어려운 점이 있다. 대체로 부산대하고 경북대를 같이 두 군데 다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보고 이동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대 너무 사랑스럽죠. 범위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 여기 범위가 이렇게밖에 안 돼? 와, 너무 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학교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다른 학교들 의대 같은 경우는 힘들었어, 못 썼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대는 매번 갔다 온 친구들이 다 잘 풀었는데 다 썼어. 다 잘 풀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붙어? 그러니까요. 누가 붙는지 모를 만큼 되게 신기하게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다 잘 쓰고 진짜 답을 맞췄을 때 다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임이 될 정도로 짐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붙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판단이 조금 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생명론술이 더 중요해요. 여기는 생명론술로 학교를 간다.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생명론술을 안 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여기를 쓰는 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생명론술을 잘할지 못할지는 미리 아는 게 맞죠. 왜냐면
아니, 원서 쓰기 전에 대략적으로도 뭔가 이 시험에 대해서 알고 원서를 써야 되는 거지.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을 하면 원서 하나 낭비인 거잖아요. 그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특이한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눴죠. 창의형이랑 그다음에 일반형이랑 나눠졌는데 이게 창의형이 어떤 형태냐면 이 고3들 재학생 전형인 거죠. 그래서 최저가 없고 수능 전에 보는 그 전형이에요. 그리고 고3은 진짜 고3 올해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에도 넣고 여기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도 넣고 후에도 넣고 진짜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 N수생들은 뭔가 되게 억울하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3들이 그러니까 고3들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의대 쪽 지원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두 군데를 그 중대에다 두 군데를 다 썼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원서 하나가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동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동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꼭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가 입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창의형에 해당되는 거, 일반형에 해당되는 건데 또 이제 이공계열과 의대 여기에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전체 네 군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범위 제가 체크해 놓은 거 그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대는 조금 더 범위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래도 이공계 같은 경우 좀 범위가 약간은 한 과목씩 좀 더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대학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설명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그래서 어쩌라는 소리지? 이런 막막함이 생겨.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하잖아요. 자, 이제 약대로 한번 가볼까요? 약대 대충만 볼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볼게요. 약대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여겨볼 때가 과천대하고 삼육대가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약학과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첫 해는 진짜 다 몰릴 수도 있고 덜 몰릴 수도 있고요. 이게 변화가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에 항상 변화 처음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삼육대가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 전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령이기 때문에 원래 빼거든요. 근데 약대인데 약수령으로 시험을 보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약수령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을 공부하면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막 약수령을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약수령은 국어랑 수학을 두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두 과목 대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3, 6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말고 수학으로만 약수령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약수령은 난이도가 당연히 낮은, 조금 수리논술에 비해서 낮은 쪽에 속해요. 그러면 진짜 100번 양보했을 때 여러 가지 양보를 아무거나 다 해봐도 진짜 여기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싫은 게 아니면은 여기도 애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공계 친구인데 여기서 내가 약대 너무 심하진 않는데 적당한 체조와 약간 양보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한 눈에 띄는 몇 군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다음에 약대만 나는 쓸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와 대학이 14개나 있어 라고 했는데 14개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남학생들은 몇 개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가 또 겹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안 골라도 돼요. 저절로 골라져요. 그래서 어차피 고를 그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 올해 연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학이랑 그리고 수리논술을 보는데 여기가 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과학논술이 생겨서 나는 연대를 못 쓰겠어. 20점인데. 나머지 80점은 수학인데요. 그 20점 때문에 20점을 진짜 빵점을 받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만 좀 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수리논술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형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모의논술 문제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했을 때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조건 과학논술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 다음에 뭔가 되게 반감이 되게 세게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애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작정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는 좀 그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작년에 수리분술만 봤을 때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연대가 올해 120분 시험 시간으로 됐어요. 여기가 30분 시험을 보고 이게 90분으로 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모의논술 보면서 이거 30분 안에 풀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대가 지금 중간에 몇 년 동안만 과학논술이 없었지 예전엔 더 심한 과학논술을 같이 볼 때도 딱 2시간에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애가 이제 재종반에서 이제 뭐 좀 친해지면 애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어디 연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논술이 진짜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시험장을 갔는데 너무 반갑더래요. 아는 게 나왔어. 너무 신나서 와 너무 신나고 쓸 말도 이제 아는 게 나오면 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쓰고서는 딱 시계를 봤는데 40분 남았더래요. 1시간 20분 동안에 신나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수학 문제 딱 봤는데 40분 안에 저거를 다 풀고 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도 다 눈으로 대충 봤는데 어렵지 않은 수준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아는 문제인데 다 못 쓰고 나온 거예요. 억울하대. 뭘 억울해. 이거 시간을 조절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가 과학 시험이랑 같이 보는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조금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그래야지 수리 논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러죠. 그러면 수리 논술 먼저 푸는 건 안 될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과학논술 먼저 봐라라고 얘기하고 대체로는 과학논술 먼저 해요. 수리논술을 주로 먼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논술 너무 재밌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신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애들 공부할 때 맨날 그러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수학은 더 심하게 과학논술보다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문제 풀게 돼요. 그러면 2시간 내내 수학밖에 안 푸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과학누수를 처음에 빨리 스타트를 끊어서 빨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난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시 이제 새롭게 과학누술이 이렇게 들어오면 더 시간 관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저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학이 많죠. 저는 맨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의치한 수학보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수능 수학을 못해서 뭐 1, 2등급이 안 나와서 수리 논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의대 쪽 가고 싶냐 아니면은 이공계 가고 싶냐 그러면은 아유 지금 의대는 이쪽은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2, 3등급 나오는데 수학을 못해서 수리논술을 못한대요. 근데 그 등급이 이공계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그 등급을 받아가지고 정시에서 어디 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없을 때 우리가 수리논술을 하는 거라서 게다가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 중에서만 다 6개 써야지 라든가 약대도 약대 여기에서만 6개 써야 이렇게 많다면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그 학교에서 과가 여러 개잖아요. 같은 학교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싹 흩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로 공부를 했을 때 많이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약간 경제적인 쪽은 사실 이공계거든요. 합격이 될 가능성을 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가장 더 클 수가 있는 대학이 이제 이런 이공계열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최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옵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보다는 최저가 이제 느슨해요. 근데 그 느슨한 거가 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2개 가지고도 최저를 하는 것과 3개 가지고 하는 것과 이제 특이하게 고대는 4개 가지고 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과 같은 게 있고요. 교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논술이 있죠.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다 똑같이 정말 답답하게 원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왜? 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경쟁률 좀 보고 하려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세 개 중에서 경쟁률이 의미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정시죠. 여기는 경쟁률이 중요해요. 제가 제가 나름 되게 원서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한 지 좀 됐지만 제 중반에서 담임을 한 8년 동안 하면서 입시를 굉장히 잘해서 애들 합격률이 반에서 너무 다른 반보다 너무 비교할 정도로 잘 돼서 제가 담임상도 몇 번 받고 그랬어요. 입시가 말이 안 되는 이 결과가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왜냐면 평소에 잘 시키고 난 평소에 막 힘들게 시키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신나게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서도 좀 잘 쓰는 편에 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시는 경쟁률이 중요해요. 그럼 교과는 뭐가 중요할게요? 그냥 성적이 중요해요. 본인 성적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 가지고 늘려 그래라고 했을 때 이제 기준이 뭐야? 위에 선배. 선배 요 비슷한 점수가 저기에 붙었나? 합격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 삼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그 고등학교 중에서 다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점수대 비슷한 점수대 그거보다 조금 높은 낮은 다 분포가 짜라라 순서가 이미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학교에서는 다 그거 기준으로 보고서는 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원서를 쓰는데 내 혼자 질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교과에서 갑자기 질러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성적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경쟁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표에 이 학교의 이 과는 여기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배치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배치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라고 했을 때 대체로는 요 위쪽에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살짝 모자르지만 난 써볼 거야. 요런 라인이 대체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경쟁률이 대폭발한다. 라고 얘기는 뭐냐면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이 더 많이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더 위에나 더 아래까지도 이렇게 더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당연히 위쪽에서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도 이제 현명하게 잘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 그 학교 낮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경쟁률 보니까 오 낮아. 안 넣어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경쟁률 이따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만큼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컷은 어떠냐면 컷도 올라가요. 그래서 몇 년간 직혈을 봤는데 컷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 배치표에서 계속 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배치표를 작성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몇 년간 제가 지켜봤는데 이게 컷이 계속 여기 높았는데 왜 밑에다 깔아 놓으시냐? 이거 배치표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조정도 합격 점수로 조정도 하는데 뭐가 또 같이 종합해서 생각을 하냐면 이게 선호도에 해당되는 그 거에 대한 어떤 친구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배려한 배치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표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같이 같은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경쟁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논술은요, 경쟁률이 별로 안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 같은 경우는 4합팔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4합팔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조금 모자랐지만 내가 그래도 맞출 거라고 작정한 친구들이 써요. 근데 평소에 아예 안 된다. 맨날 안 나오던 친구들은 아예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시험 한두 과목이 막 수능에서 이상한 상황이 왔으면은 요 애들이 갑자기 접수했는데 최저 못 맞췄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가 올라오더라도 왜냐면 누군가는 어려워서 시험이 망했으면 그래도 고정 1등급은 4% 맨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높은 점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애들은 위에 거를 안 썼거든요. 이미. 그러면 얘는 최저 될 법한 애들은 어차피 안 썼고 썼던 애들은 최저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질 경쟁률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도 낮아지면 원래 일반적인 패턴에 해당되는 그 경쟁률은 예를 들어서 원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의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떨어져요. 근데 시험이 조금 삐끗하면 이제 7분의 1, 8분의 1인데 심하게는 한 10분의 1이 밑으로도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인 거예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딱 봤을 때 경쟁률 이거 의미 없는 거 본인이 잘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중요한 시험과 아닌 시험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각마다 뭔가 시험 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거를 갖다가 애들이 8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수시 상담할 때 그거 시간대별로 과별로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배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겹치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배를 해요.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원하고 서울하고 우리는 이제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수원이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랜덤 배정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여기과는 여기 이런 식으로 배정이 따로 이렇게 그 해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배정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원서 접수할 때 고려할 대상들이 조금 있다. 접수하자마자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대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범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항상 여태까지 전범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다 전범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파이널 때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작년 파이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른 학교들 대비해서는 그 범위 맞춰서 진짜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작년에 딱 이대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 내내 미적분 증명밖에 안 시켰어요. 왜냐면 기하 확통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진짜 불안하면 이모 조금만 풀어. 그다음에 확통을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확통 범위가 나오는데 저거 확통 못하는데 왜 확통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 시키는 것만 해. 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고맙게도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불안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시험장에 딱 갔는데 첫 번부터 1번부터 아는 문제, 증명 쫙 있는데 옆에 주변 애들 싹 다 백지. 왜냐면 증명 나오면 애들이 백지네요. 원래. 근데 우리는 아는 거 연습을 죽도록.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처음에 하루 이틀 동안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뭔 소리야 한 글자도 못 쓰는데 애들이 세뇌가 돼요. 그래서 그 딱 5일 6일 동안에 맨날 그거를 하잖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해서 시켜가지고 보냈더니 작년에 이대가 가장 저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이제 좀 합격생들이 많이 나온 거가 이제 이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딱 그게 당연히 이제 좀 너무 뻔한 문제들이어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어서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일단 한 명이 붙었어요. 이제 근데 의대 대비반으로 가지 저한테는 원래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쓴 친구들 중에서 합격하는 비율로 따지면은 제가 합격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약학과 같은 경우도 5명 중에서 2명이 됐어요. 전체 뽑는 인원이 5명인데 우리 친구들이 2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잘 맞춰서 막판에는 파이널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근데 평소에 모르는 애가 갑자기 파이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기 닦아놓고 거기 학교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아직 지켜봐야 되죠. 항상 모의는 수를 보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요만큼만 할게요. 정보를 많이 줬어요. 뭐 해야 될지 이제 알겠어요? 막막하지 않아요? 막막하죠. 당연히 막막하죠.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막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받게 될 거잖아요. 근데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정리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대상과 비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뭔가를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논술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 애들이 시험장 가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해야 되죠. 문제 풀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그쵸? 머리에다가 생각은 다 했고 연습장에 했는데 머리를 내고 올 수 없으니까 이거 갖다 답안지에다가 적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읽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해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건이나 아니면은 질문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적응 훈련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공식 써. 공식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주제라든가 이게 유형별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답안 작성이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이게 점수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쓰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점수 받는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빈칸 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빈칸 안 남겨요 하는데, 몰라도 빈칸 안 남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령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진짜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빈칸 안 남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필기구 자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서술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답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감점이 아니라 답만 쓴 경우는 전체 0점 처리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근데 수능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공부할 때 주제별로 단원별로 뭔가 정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요? 기출문제 풀죠. 그리고 그렇게 기출문제 푼 다음에 뭐 해요? 예상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시간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 서바이벌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러면 논술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7월이 있고 8월, 6월은 각자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그리고 우리 11월이 있고 12월까지 해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딱 이렇게 중요한 일정은 이때 9월 평가원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짜로 수능 시험이 있죠.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능 전에 시험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수능 이후에 보는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생각을 하면 수능하고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약간 서둘러야 되는 그런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 8월에 왜 7, 8월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서 접수하기 전에 뭘 알아야지 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유형이나 주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형, 아까, 그리고 주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풀이는 당연히 기출도 풀어야 되고 예상 문제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데요. 그래서 아까 특징들 얘기해 줬잖아요. 대학교들.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갖다가 대학 특징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이거를 좀 뭔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또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내가 과학논술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7월, 8월 요 사이에서 학통 특강을 일부러 따로 해요. 왜냐면 학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목이 특이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감각 키워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범위를 빨리 8월까지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9월에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평 전에 이게 9월 평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전에는 대략적으로 대학 라인을 갖다가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평 이후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평 보고 나면은 사람이 마음이 쫄려요. 가장 1년 중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구평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막 판단력이 흐려진 다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뭔가 시험 잘 봤든 못 봤든 똑같아요. 쓰고 나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정신 차려져요. 내가 잘 썼나? 여기 쓸 걸 그랬나? 자, 그렇게 하면 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에, 조금 전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추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따라서 조절되는 거는 전체 흐름이 확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수정하는 정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 잡는 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9월하고 10월 동안에는 이거는 실전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수능 전 시험도 볼 수가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요때 무조건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전 연습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그래서 요 8월 동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점수여도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쓰는 패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각각 답안지를 제가 다 체크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대학 라인을 다 미세하게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점수 보고 대충 해라 이거를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성격 자체가 좀 이제 못 믿어서 모든 게 그래서 약간 이제 답안지까지 하나 좀 체크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전체 어느 시기에 뭐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논술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무슨 선택, 미적분 선택 아니면은 제가 확통 선택인 그러니까 개념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을 따로 추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될까 봐 또 워크북을 또 만들어서 계속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못 믿어가지고 복습 영상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미심쩍은 거는 복습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시험 보고 얘기하는 거에서 당연히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 분석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하면서 높낮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얘네들이 성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한 가지 딱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애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왔는데 아는 것만 풀어 보니까 딱 절반 풀었대요.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와,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 이제 채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걸 채우는 과정을 애들한테 소설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기 타임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그 소설이 정말로 막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 따라서를 무진장 많이 넣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논리정연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랑 뭐를 계산해서 내가 계산 안 할 거니까 일단 다 아무거나 질러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써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진짜 소설 쓰는 애들이 아니고요. 진짜로 또 수학적으로 써요. 그래서 진짜로 애들이 이거를 뭔가 그럴싸하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풀리겠는데? 본인이 던져놓고 본인이 그걸 진짜 따라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 쓰고 남은 시간이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뭐 소설 다 쓰고 나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시험 치고 왔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걔가 붙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학금을 받았어요.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웃겨가지고 도대체 장학금 기준이 뭔지를 궁금해서 그죠? 궁금한 거 못 참는 거는 이제 대자도 저랑 다 똑같은 거죠. 원래 선생님 닮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런 거 못 참는 성격인데 걔가 궁금해서 뭐 했는데 했더니 입학처에 전화를 했대요. 입학처에 전화해가지고 장학금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그 시험지로 본 애들 다 전체 통틀어서 3명한테 주는 그 장학금인데 거기 안에 들은 거예요. 보세요. 봐봐요. 처음에 절반밖에 못 썼어요. 잠깐 이제 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애들이 써가지고 장학금까지 만들어내요. 애들은요 지금 현재 실력으로 몰라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의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의지거든요. 그 의지로 애들이 완성해 나가는 거가 논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쓸 때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사실은 해요. 얘가 여태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심리 상태가 그래도 안정적인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도대체 어디를 지금 얘가 진짜로 가고 싶어 하는지. 왜냐면 본인이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본인이 뚫어서 가더라고요, 진짜. 체제를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그걸 진짜로 쓰더니 최저 맞추고 그거 갖다가 진짜 논술로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애들의 역량은 엄청나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계속 만들면서 애들이 신나게 요 입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사실은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두르지 않고 7월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할 거예요. 때 되면 자료 주고, 그 다음에 애들 안 괴롭히고, 그 다음에 수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춰가지고 원서 쓸 때 어떻게 라인 잡냐까지. 왜냐면 맨날 고민하다 보면은 바꾸고 여러 번 바꿨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이런 짓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다 막아주게끔 순서대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원서 요 8월 동안에는 제가 좀 많이 바쁜 쪽이고 애들은 그냥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이라도 좀 감을 잡으셔야 되고 포인트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으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씩 관심 가는 대학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계속 이제 조금씩 올릴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 엄청나게 많이 안 올렸어요. 일단은 천천히 좀 고민도 해보시고 조금 더 심심할 때는 애들하고 대화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블로그 같은 거 그냥 찬찬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그러면서 애들 잘 되게끔 얘한테 필요한 걸 갖다가 조금씩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차분하게 일정 잘 짜셔가지고 자 언제 좋은 일 있을 거라고요? 11월 달에, 그죠? 11월 달에 굉장히 행복한 일이 많이 있으실 분들이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참고, 힘들더라도 약간 우리 같이 고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많이 고생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